거래라는 의미는 리플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저기 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기 이더리움이나. 근데 여기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통화 간의 교환, 통화의 비구속적인 그런 어떤 지불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은 없고요. 단지 어떤 리플 계좌의 어떤 그 변화를 만드는 그런 이제 모든 게 거래로서 이렇게 트랜잭션으로서 일어나는 그런 면에서는 다른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거래하고 트랜잭션하고 개념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송신 계좌하고 연계된 그런 서명을 통해서 송신자하고 거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뭐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공개 키하고 연계된 그런 주소를 뭐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래 유형이 아주 여러 개가 있어요. 거래 유형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페이먼트 지불 거래가 있고요. 이 지불 거래도 신용 거래하고 또 리플의 전자화폐를 직접 지불하는 그런 페이먼트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불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통화 교환에 대한 오파 마켓 메이커가 그 통화 교환 오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래 오퍼 크리에이트 거래가 있고 그러니까 통화 교환 주문을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리플 넷즈에다가 이렇게 퍼블리케이션 하는 거죠. 포스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퍼한 게 기존의 리플 넷즈 블록체인에 잘 맞는 오퍼가 딱 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블록체인에 그게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가 다음에 다른 오퍼가 오거나 다른 지불 거래하고 이렇게 매핑이 될 때 그때 이제 실행이 되고 그렇겠죠,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신용 거래는 리플 전자현금을 직접 지불하는 이런 거래가 아니고 다른 통화에는 전부 다 신용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 거래라는 것은 당연히 이 신용에 대한 한도 설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저기 저축은행인데 자꾸 이야기해. 적절하게 내지 표현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니까 저축은행이 그렇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그 괜히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신용이 좋지 않아. 그런 저기 게이트웨이에서 발행한 그런 통화에 대한 어떤 통화를 발행한다는 거 이상하지만 그 통화 발행이 아니고 사실 그 통화에 대한 잔고 증명을 발행하는 건데요. 잔고 밸런스를 이렇게 발행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신뢰를 갖다 이렇게 많이 못할 수 있죠. 그럼 신뢰 한도를 이렇게 낮출 수 있고 아니면 신뢰 한도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 계좌로는 나는 송금만 하지 나는 받지는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는 송금만 하지 나는 그 계좌를 수신은 안 하겠다. 왜냐면 저 계좌 신뢰 한도가 나는 그래서 신뢰 한도를 0으로만 설정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모든 신용거래는 신뢰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신용거래라는 게 신용이 없으면 금융거래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못 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자기가 거래할 어떤 통화에 대한 잔고를 발행하는, 잔고를 처리하는 그런 게이트웨이에 대한 트러스트를 설정을 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런 거래를 트러스트 셋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 설정 거래. 그 다음에 수표 발행도 할 수 있어. 수표. 추후에 수신자의 지불 요구가 있을 때까지 지불을 연기하는 그런 지불을 수표를 발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체크 크레이트 지불이다. 체크 크레이트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스크로 거래 가능하고 에스크로 크레이트.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금을 갖다가 딱 격리시켜 놨다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환하는 그런 거래. 이게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지금 은행에서 에스크로 거래하고 지분 지불 거래에서 에스크로 거래하고 뭐 똑같은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몇 가지 지불 거래하고 통화 주문을 이렇게 포스팅하는 그런 통화 오파 크레이트 거래, 트러스트 거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계좌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계좌 아까 질문도 하셨지만 계좌 기본적으로 공개키하고 연계된 주소로 식별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개인키 그거하고 연계된 개인키로 서명이 가능하겠죠. 나중에 서명 공개키로 서명 검증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계좌를 블록체인에 저기 리플렛에 막 많은 계좌를 만든다는 거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좌를 만들 때 계좌 유보금을 지금 현재 20리플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예치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20리플보다 많은 양의 리플을 새로운 주소로 지불하는 거래를 전송하면 새로운 계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좌를 생성한다. 거래가 이 계좌로부터 이제 모든 거래는 그 계좌로부터 이렇게 발생하는데 계좌로부터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그 거래가 특정 계좌에서 거래가 하나 만들어져서 저기 블록체인으로 리플 네트워크로 포스팅이 될 때마다 이 계좌에 있는 리플 잔고, XRP 잔고에서 일정액의 아주 소량의 수수료가 빠져나가서 그게 폐기가 되는, 소각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수수료를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상적인 사용자한테는 거의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인데 수많은 거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다운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용자한테, 그런 공격자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그런 수수료다 이런 이야기가. 이 계좌의 잔고는 계좌에서 잔고라고 이 계좌의 밸런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기에서 말하는 잔고는 기본적으로 전자현금 리플에 대한 XRP에 대한 잔고를 표시합니다. 나머지 모든 저기 이 계좌에 관련된 모든 다른 통화에 대한 잔고는 트러스트 라인 형태로 트러스트 라인. 내가 이 계좌의 통화에 대한 잔고를 발행하는 그 게이트웨이하고 나하고 사이에 트러스트 라인, 신뢰 라인에 물론 한도가 있고요. 그때 내가 얼마만큼 그 신뢰 라인에서 얼마만큼 사용했는가 하는 그런 형태로 신뢰 라인에 트러스트 라인의 잔고 형태로 다 표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계좌의 잔고하고 무관하게 물론 그런 정보는 상태 정보로 다 이렇게 그 블록에 리플렛에 다 이렇게 저장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박승철 계좌에 신한은행의 신한은행 계좌에 원화 잔고가 뭐 얼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하고 내 계좌하고 신한은행 계좌 사이에 트러스트 라인에 원화 트러스트 라인의 잔고 형태로 표현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그 게이트웨이에 어떤 통화로 거래를 하는 것에 따라서 내 트러스트 라인은 여러 개가 설정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1억, 뭐 US 달러는 뭐 10,000불, 뭐 또 저기 엔화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트러스트 라인 설정해 놓고 거기에 현재 잔고가 얼마인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거든요. 이해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트러스트 라인은 나중에 조금 설명하면 또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라인. 계좌 요금보다 많은 금액의 리플을 새로운 수로 지불하는 거래에 대해서 계좌를 생성한다는 의미가 어떤? 계좌를 내가 크리에이션 할 때, 처음에 계좌를 크리에이션 할 때, 야, 내가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거래를 이제 그것도 거래를 한다는 거죠. 지불 거래로. 그때 이제 내가 새롭게 내 주소가 없겠죠, 그죠? 그때 내가 주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주소로 계좌를 하나 만든다. 이런 거래를 그렇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주소로 처음에 20리플 이상의 돈을 그 계좌에다가 집어넣는, 계좌에다 송금하는
그런 지불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계좌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20리플 이상의 금액을 그렇지 않으면 계좌 만드는 것 자체가 아, 리젝트가 된다는 거죠. 계좌 만드는 거래 자체가 리젝트가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검증 노드들이 그런 거래들은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보금이 20리플 이상이 반드시 처음에 20리플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사실 나중에 어쨌든 처음에 계좌를 만들 때 유보금은 20리플 이상을 반드시 예치하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신뢰 라인 설정하는 거래,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뢰 라인, 트러스트 세팅하는, 신뢰를 설정하는 그런 거래를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 신뢰를 설정하는. 이 리플의 상대방 어떤 게이트웨이, 상대방 리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봅시다. 신한은행. 우리 학교에서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니까 신한은행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신한은행이 게이트웨이로 리플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있다. 나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원화를 리플 네트워크로 송금하고 수신하고 하겠다. 이럴 때 내 계좌가 뭐죠? 이 상대방 계좌, 신한은행의 계좌에 대해서 특정 통화, 예를 들어서 원화 같은 원화, US 달러 같은 특정 통화에 잔고 발행, 내 계좌의 특정 통화에 대한 잔고를 어디까지 이렇게 잔고를 갖다 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그런 작업을 뭘 한다고 그러냐면은 그 두 계좌, 내 계좌하고 신한은행 계좌 사이에, 물론 여기는 리플 계좌입니다. 리플 계좌 사이에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한다. 내가 내 리플 계좌에 신한은행에서 발행하는 신한은행의 어떤 게이트웨이가 내 리플 계좌에 원화로 1억 원까지 예치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 나는 1억 원까지 신한은행 내 리플 계좌에 1억 원까지 원화를 갖다 예치하겠다. 이러면은 트러스트 라인 설정을 1억 원 한도로 내 계좌하고 신한은행의 계좌 사이에 원화에 대한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리플 계좌의 외부 통화 잔고를 얼마까지 허용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 1억 원까지 신한은행에 내 리플 계좌에 1억 원까지 신한은행의 잔고를 수용하겠다. 이런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그 신한은행 그 잔고를 발행하는 게이트웨이, 신한은행에서 내 잔고에 1억을 갖다 이렇게 예치를 했다는 이야기는 신한은행이 나한테 언젠가는 1억을 줄 거다는 그 1억에 대해서 나한테 다시 환불을 할 거라는 그걸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신한은행의 지불 보증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숫자만 믿고 거기 그 잔고를 갖다 믿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잔고를 발행한다 이런 거를 갖다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IOU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IOU. 이 모약자일까요? IOU. 그렇지. IOU. 내가 당신한테 빚을 진다. 이런 의미죠. I. 이렇게. 당신한테 이만큼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지불하겠다. 나중에. 현금으로. 그런 IOU를 이행할 거라는 걸 신한은행이 보증을 하는데 그 보증을 신뢰를 하는 거지, 내가. 그게 곧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한다, 이런 거는. 그 한도까지 내가 신뢰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도까지 이제 누가 예를 들어 신한은행 내 계좌로 돈을 갖다 이렇게 송금하면은 신한은행에서 당연히 그 계좌로 송금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1억 원까지는 1억 원 한도까지는 그 계좌에 원화를 갖다 예치하겠다 이렇게 신뢰를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요. 근데 1억이 넘어가면은 더 이상 그 계좌로 수신이 안 되는 거지. 내가
트러스 라인 한도를 다시 확대하지 않는 한. 이해가 됩니까? 내가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친구한테 US 달러로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10,000불을 보내려고 그래요. 10,000불을 송금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리플 계좌에 US 달러 그쪽 지역의 어떤 은행의 US 달러의 트러스트 라인의 한도가 5,000불밖에 안 된다. 그럼 나는 10,000불을 못 보내는 거죠. 5,000불까지밖에 못 보내는 거죠. 왜냐? 그 친구가 그 게이트웨이에 트러스트 라인을 5,000불까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트 라인이 설정된 그 한도 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믿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통화가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되는 수신이 되는 거죠. 뭐 송신은 자기가 입금하고 그걸 송신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신뢰 라인, 트러스트 라인 한도까지 나의 계좌에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 잔고를 수신하는 걸 허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어떤 어디 무슨 예를 들어서 믿지 못하는 어떤 게이트웨이에 그런 데는 이제 트러스트 라인을 한도를 조금만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돈을 보낼 때 많은 돈은 그 계좌로는 나한테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신한은행이고요. 신한은행 게이트웨이고 이게 나고 이게 뭐 내 친구다 이러면은 나도 신한은행을 믿고 나도 신한은행을 믿고 내 친구도 신한은행을 믿으면은 이 두 사용자 간에 트러스트 라인이 생긴다. 트러스트 라인의 패스, 트러스트 패스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뢰 경로가 생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계좌하고 이 계좌 사이에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발행되는 내가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게이트웨이가 처리하는 취급하는 그런 돈의 그런 통화의 잔고를 믿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은행이 이게 만약 은행이고 취급하는 통화가 원화하고 뭐 US 달러하고 엔화하고 세 가지다 이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트러스트 라인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 원화에 대해서 이렇게 트러스트 라인이 설정됐다 그러면은 원화 내 여기 있는 이 계좌에 있는 원화를 물론 트러스트 라인에 있는 원화죠. 트러스트 라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00만 원 있으면 그 100만 원 중에 일부를 이 계좌로 옮기는 이렇게 가능해진다. 이 둘 사이에 신뢰 경로, 트러스트 패스가 있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신뢰 경로 없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트러스트 패스가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트러스트 라인으로 받아들여요. 간접적으로. 내가 신한은행을 믿고요.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을 믿고, 우리은행도 신한은행을 믿고, 그 다음에 내 친구는 우리은행을 믿고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 내 친구하고 나 사이에 트러스트 패스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접적으로. 나하고 우리은행 사이에는 트러스트 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을 통해서 100만 원을 우리은행 사용자인 내 친구한테 송금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보면은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겠지만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럴 때 내 친구가 나한테 송금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사이에 신뢰 그러니까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P2P라고 트러스트 라인이 설정되어 있는 그 경로를 따라서 P2P. 그렇다고 그 경로 따라서 뭔가를 갖다 이렇게 송금을 하는데 누군가를 거쳐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거쳐야지만 그 경로를 따라서 송금하는 건 아니라고. 트러스트 라인만 설정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는
이 사용자하고 이 사용자 사이에 그냥 송금이 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P2P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러스트 라인이 설정된다. 이 트러스트 라인이 서로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거는 이런 의미가 이런 게 지금 잘 전달이 될지 안 될지 나도 사실 내가 설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좀 걱정인데 이걸 올려놓을까 볼까. 트러스트 라인은 뭐냐면 같은 통화에 대해서만 설정이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트러스트 라인은 서로 다른 통화 간에는 교환이 전부 다, 그러니까 지불이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아까 그 통화 교환 오파 있잖아요. 통화 교환 오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 신뢰 라인은 아이고 이거 뭡니까? 이 게이트웨이 2가 취급하는 통화가 예를 들어서 US 달러라고 봅시다. USD인데 게이트웨이 2, 그러니까 이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취급하는 US 달러죠.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어떤 계좌마다 이 계좌의 US 달러 잔고가 얼마가 이렇게 이제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신뢰할 건가는 신한은행에 대한 신용에 따라서 신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표시할 때 US 달러인데 이 US 달러의 잔고를 발행하는 기관이 어디냐? G2다 이렇게 불러요. G2 이렇게. 이것도 맞죠. 여기도 US 달러를 취급하는데 여기는 G1에서 잔고를 발행한다. 이런 의미. 트러스트 라인이 설정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발행하는 기반은 다르지만 발행하는 게이트웨이는 다르지만 통화 코드가 같을 때 이럴 때 트러스트 라인이 설정되는 거야. 트러스트 라인 경로가 생기는 거고, 그럴 때 이 트러스트 라인 경로상에 있는 두 계좌 간에 같은 통화는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게이트웨이하고 이 게이트웨이 USD에서 서로 신뢰를 한다는 거는 이 USD하고 이 USD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걸 서로 이렇게 전제를 한다 그래요. 이럴 때는 내가 얘한테 USD 이 잔고, 그러니까 G2에서 발행한 USD 달러 10달러를 그러니까 G1에서 발행한 US 달러 10달러인 것처럼 유한 사용자한테 지불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신뢰 라인이 없으면 이제 없는데 이 신뢰 라인이 없어 신뢰를 전혀 못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게이트웨이가 아주 이렇게 부실한 게이트웨이다. 그래서 여기서 발행되는 잔고 잔고 증명이 시장에서 거의 그런 걸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정크 펀드라고 그러나요? 거의 뭐 이렇게 그 가치가 없는 그런 수준. 발행했는데 음이 뭐 이렇게 부도날지도 모르는 그런 이런 식이다 이러면은 서로 이렇게 신뢰 라인이 생성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마켓 메이커가 잔뜩 사가지고 야, 내 이거 싸게 팔을게. 이렇게 해서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이렇게 마켓 메이커 오퍼를 통해서 교환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그래서 같은 통화에 대해서 발행 기간이 다른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 라인을 통해서만 이렇게 교환이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오퍼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신뢰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송금은 동일 통화에 대해서 발행 기간만 나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뢰 설정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신뢰를 설정한다. 내 계좌가 그죠? 여기 있는 내 리플 계좌, 내 어카운트인데 어떤 통화, USD에 대해서 누가 발행 기관이 얼마, 여기 1000불을 한도를 1000불까지 발행 기관이 예를 들어 신한은행 이런 식이죠.
신한은행에서 지급하는 US 달러를 선불까지 내 이 리플 계좌로 트러스트라인 잔고로 보유하는 걸 갖다 허가하겠다 그런 이야기. 허용하겠다 그러는 거야. 그 리플 계좌에 밸런스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트러스트라인에 내 계좌하고 이 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USD 토막에 대해서 트러스트라인을 설정하는 거야. 그 모든 그 발행기관하고 발행기관에서 통화가 여러 개면 그 각각 통화만 트러스트라인 다 설정해줘야 돼. 오케이? 무슨 소린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여기에 뭐 이게 이제 거래니까 이제 거래 수수료 같은 거 표시하는 뭐 그런 필드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제가 생략을 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만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트러스트라인 설정. 트러스트라인 설정하는 거는 얘가 됐죠. 조금 더 지불할 때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불거래 두 가지 신용거래를 아까 이야기했던 IOU 거래라고 그러거든요. IOU 거래. 내가 이거를 갖다 너한테 얼마까지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거 지불 이행에 대한 어떤 보증 이 IOU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증하는 내가 지금 네 잔고에 100만 원 있다 이런 거는 내가 이 은행이 네한테 나중에 100만 원을 돌려줄게 이렇게 지불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지불 보증을 사실은 다른 계좌한테 옮긴다는 거는 그 지불 계정을 나한테 지불할 걸 90만 원으로 낮추고 그걸 수신하는 계좌에다가 뭐 10만 원을 추가하는 이런 형태죠. IOU를 그러니까 송신하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IOU. 니한테 빚지고 있는 그거를 쟤한테 이렇게 빚을 지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나한테 빚지고 있는 신한은행이 나한테 빚지고 있는 100만 원을 내 친구한테 그 중에 10만 원을 빼가지고 내 친구한테 빚지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래잖아요. 그게 신용거래잖아요. 그런 거래를 IOU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지. 이거는 직접 지불하는 리플을 지불하는 거고 리플. 전자화폐. 이건 뭐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똑같은 거죠. 이 주소에서 목적지 주소로 이만큼. 이게 전부 다 저겁니다. 드랍. 리플이 아니고 드랍. 이렇게 하면은 1드랍이 100만 드랍이니까 1리플이 22리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금을 그 계좌로 옮기는 거니까 이건 뭐 신용거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 되겠죠. 신용거래. 그 신용거래를 리플에서 IOU 거래로 이렇게 표현했어. IOU. 내가 네한테 빚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옮기겠다. 뭐 이런 거죠. 의미 자체가. 직접 거래는 리플만 된다는 리플만 되는. 직접 거래 당연히 리플. 이거는 현금을 이 리플 계좌에 있는 현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거니까요. 그 옮기는데 무슨 뭐 신용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거. 그냥 현금을 갖다 주는 건데. 현금. 그리고 현금이 옮겨졌다는 거를 그 블록체인에 리플 넷째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현금은 누가 주인이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히 현금을 주고받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 현금에 해당되는 전자 현금에 해당되는 리플을 거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계좌에 있는 리플 밸런스가 그래서 리플 현금에 대한 밸런스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잔고가 리플 계좌에 있는 그 리플 잔고가 바뀌는 거죠. 직접 거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통화, 그 내부 통화인 그 리플에 대한 직접 거래인데 외부 통화에 대한 지불 거래는 기본적으로 IOU 신용 거래고요. 반드시 신뢰 라인을 따라서 한도 내에서 지불하는 이런 거예요. 신뢰 라인을 따라서. 그 통화 간에 신뢰 라인이 없는 경우는 다 뭘 거쳐야 되냐면은 그 오파,
저 통화 교환 오파 있잖아요. 같은 통화에서도 교환이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같은 통화, 다른 게이트에서 발행한 통화. 그거는 당연히 뭐 저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사실 통화가 서로 다른 통화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저기 만불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저기 뭐 이상한 조그마한 은행에 있는 만불하고는 가치가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데에 있는 계좌에 있는 만불은 안전한 계좌에 있는 만불하고는 같이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 두 게이트에 있는 통화는 서로 다른 통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USD의 발행기관 게이트웨이를 반드시 표시한다. 그러니까 통화를 사실은 보면 통화명이 이게 합쳐져서 통화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저 합쳐져야지 통화 가치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U2가 게이트 1을 신뢰하고 U1도 게이트 1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뭐에 대해서? USD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U2에 있는 계좌에 있는 USD를 U1에 있는 U1 계좌의 USD로 당연히 이렇게 송수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요 신뢰 라인에 한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도는 뭐 설정되어 있는 한도가 있을 거고 그게 밸런스가 신뢰 라인 밸런스가 이 사용자가 USD에 대해서는 20불이 예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10불이 예치가 되어 있다 이러면은 U2가 U1한테 3불을 갖다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이 계좌에 있는 USD 잔고 IOU 잔고죠. IOU 은행이 나한테 20불을 나중에 줄게 이렇게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빚에 3달러를 차감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주는 이런 거죠. 그죠? 여기서 3달러를 차감하고 여기다가 대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은행에 저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은행에 저기 그 이체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트러스트 라인이 있는 그래서 외부 통화 지불 거래를 조금 이렇게 포멀하게 보면은 작성해보고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주소에 이 어카운트에 주소로 지금 내가 지불을 하는데 뭘 지불할 거냐면은 USD를 지불하는데 이 USD는 어디에서 증명한 USD냐면 잔고 증명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면은 이 이슈 이 게이트웨이에서 잔고 증명이 발행된 이 US 달러 중에 3달러를 이 주소로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 3불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3불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3불인데 누가 그 잔고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가를 표시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은행에 내가 신한은행 게이트웨이에 내 잔고에 내 계좌에 USD 달러의 트러스트 라인의 잔고를 10,000불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트러스트 라인은 내가 이제 100,000불로 설정해놨어요. 근데 그게 잔고를 내가 10,000불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90 나머지 딴 데다가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친구한테 그 계좌로 10,000불을 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니 법정 화폐를 갖다 주고 이거 이 10,000불만큼 여기다 넣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 게이트웨이가 그 다른 통화가 그 리플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그런 창구지. 그죠? 내가 돈 10,000불에 해당되는 돈을 들고 들어가서 가져가서 원하던 뭐 US 달러 가져가서 야 이거 내 리플 계좌에다 넣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로 이제 기록에만 남는다 그랬는데 아까 보면은 실제로 잔고는 리플로 남지 않습니까? 계좌의 잔고는 네. 리플로 난 거야. 요게 요게 들어갔을 때는 그게 이제 리플로 얼마 계산돼가지고 리플이 얼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 뒤에 표시가 돼 있나 한번 보자. 그래. 없나? 그게 좀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이거 없나요? 없나? 이걸로 한번 볼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거래에 대한 정보고요. 이게 블록인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상태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 정보에 이제 리플 계좌에 리플에 대한 잔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계좌하고 어떤 은행, 어떤 게이트웨이의 특정한 통화에 대한, 그러니까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하잖아요. 그 트러스트 라인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이제 상태 정보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 정보, 내 계좌, 내 이 리플 계좌하고 특정 게이트웨이의 특정 통화에 대한 트러스트 라인에 그 라인에 트러스트 라인의 잔고가 지금 얼마다. 그런 정보들이 상태 정보로 다 들어갑니다. 상태 정보. 그러니까 상태 정보 중에 리플 계좌의 리플 잔고는 그냥 계좌에 잔고로 들어가는 거. 리플은 나머지 그 다른 통화에 대한 잔고는 뭐냐면 전부 다 그 계좌하고 다른 게이트웨이하고 트러스트 라인, 신뢰 라인의 잔고 형태로 다 기록이 된다. 그게 계속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태 정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처음 거래를 할 때 리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리플은 당연히 있어요. 그럼 리플을 이제 돈으로 사야 될 거죠. 그렇지. 그걸 리플을 어떻게 사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전자화폐 구하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문제고요. 그건 똑같은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법정 화폐를 리플 통화로 하는 거는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가. 그렇게 지금 설계해요. 법정 화폐를 이제 송금을 한다든지 할 때도 최소 22%는 있어야 돼. 거기서 수수료를 조금씩 이렇게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거래가 성립이 안 되게. 거래가 그러니까 그 검증 노드들이 그 거래를 갖다 리젝트라. 매금 할 때마다 20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겁니까? 20 이상은 20은 처음에 계좌를 만들 때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들 수 있죠. 뭐 내가 좀 넣어도 되고. 지금 현재 저기 수수료가 보니까 12드랍이더라고. 12드랍이면은 얼마입니까? 0.000012 리플이네. 그렇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기 전자화폐 그다음에 은행의 잔고 이런 거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좌의 잔고 이러면은 리플의 전자현금에 대한 잔고고, 그 다음에 다른 외부 통화에 대한 잔고라는 거는 트러스트 라인의 잔고 형태로 다 저장이 된다. 트러스트 라인 잔고도 계속 바뀐다. 그래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상당히 그럴듯하게 설계하지 않았어. 결국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타 통화에 대한 이제 신용 거래를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부 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지 않는 신용 거래는 없는 거죠. 개인 간에 만약 리플 거래는 P2P, 그러니까 개인 간에 하는 거는 이제 저거 통해서 리플로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잔고 발행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게이트웨이가 돼가지고.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안 믿겠죠. 내가 개인 게이트웨이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잔고 이렇게 뭐 계좌의 잔고 내 계좌의 잔고를 갖다 야 내 원화 지금 트러스트 라인을 10억 해놓고 내 그 계좌에 1억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누가 그걸 받겠어요, 그죠? 그걸 누가 뭐 그러면 그 계좌하고 트러스트 라인은 아무도 안 맺는 거죠.
신한은행에서 내가 게이트웨이로 들어간다고 해서 신한은행에서 내 계좌에 나를 신뢰를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 가는 게 그게 그러니까 리즈너블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게이트웨이가 어떤 역할을 게이트웨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이런 건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니까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아까 외부 통화 지불 거래가 신뢰 라인 한도 내에서 지불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외부 통화 지불 거래할 때도 누가 발행하는 건가 이 잔고를 내 개인이 발행한 잔고는 아무도 신뢰를 안 한다 뭐 이런 의미를 보면은 저 게이트웨이가 은행 같은 이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가 돼야 될 거다 이런 거는 우리가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리플 게이트웨이들이 많이 지금 저 비즈니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거래를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은행들이 얼마나 들어올 건가 하는 것들을 지금 조인트 프로젝트 행태로 많이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까 내가 처음에 소개한 거. 뉴스에서 보면 리플로도 그냥 한국은행이랑 미국은행이랑 그냥 거래도 물론 그거야 뭐 P2P를 하는 거니까. 리플 거래는 P2P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상화폐 거래하는 것도. 시험 거래를 했다라고 뉴스를 봤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이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많은 은행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간접 신뢰 라인, 그러니까 이 트러스트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통화 코드 같은 그런 경우는 트러스트 패스를 통해서 간접 신뢰 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불이 가능하다 이런 건데, 내가 G2를 신뢰하고 신한은행을 신뢰하고 우리 은행이 신한은행을 신뢰하고 내 친구가 우리 은행을 신뢰할 때 내가 G2에서 발행한 원화 100만 원을 우리 은행에 통화 100만 원으로 내 친구한테 지불할 수 있다. 송금할 수 있다. 이렇게. 왜냐? 이 둘 사이에 신뢰를 한다는 것은 얘가 발행한 원화 잔고 증명하고 얘가 발행한 원화 잔고 증명을 서로가 신뢰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현재 20불 트러스트 라인에 이게 저거 아닙니다. 저기 리플 계좌에 있는 현금이 아니고요. 리플 계좌랑 연결되어 있는 트러스트 라인. 이 신한은행 계좌하고 연결된 있는 트러스트 라인의 잔고. IOU죠, IOU. 신한은행이 내한테 지불하겠다고 이렇게 한 그 IOU를 여기서 3불을 떼가지고 우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요 신한은행 계좌로 더해주고 대신 여기 3불을 더해준 대신 이 내 친구 계좌로 이 우리 은행이 3불을 추가하는 이런 방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신뢰 라인을 따라서 이 신뢰 라인에 있는 잔고를 이렇게 변경하면서 송금하는 이런 행태로 이제 여러 개의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송금하는 게 가능합니다. 직접 트러스트 라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송금하는 게 가능하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렇게 트러스트 경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접적인 그런 라인을 통해서 신뢰 라인에 트러스트 라인의 잔고를 변경하면서 이렇게 송금하는 이런 작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리플링이라고 그래요. 물결이 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리플이라는 게 물결 치다 이런 의미잖아요. 리플링 하면 그래서 물결을 치듯이 트러스트 라인을 따라서 계좌에서 서로 신뢰 라인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직접 신뢰 라인이 없는 그런 계좌 간에도 송금이 가능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래서 이름을 리플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름을 리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건데요. 그 통화가 다를 때 그럼 어떻게 하냐?
통화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통화 코드가 다를 때, 아까 같은 통화 코드를 하더라도 게이트웨이가 서로 다를 때 그 사이가 신뢰 라인이 없으면은 그건 통화가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통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마켓 메이커가 포스팅하는 통화 교환 오파를 서로 연결해서 지불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파를 서로 연결해서.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통화교환 오파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여기 이제 이 리플 네트워크에 그 마켓 메이커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마켓 메이커가 내가 USD 1.0305 비율로 유로화를 사겠다, 이렇게 오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는 뭐 내가 유로화를 팔려고 하는데 비율을 1.31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파를 하는 거죠. 마켓 메이커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유로화를 통해서 유로화로 이렇게 유로화로 송금을 하는데 유로화로 입금을 하고 US 달러로 송금을 하겠다, US 달러로 전달하겠다, 최종 수신자인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지불을 하냐면은 블록체인에 리플 ledger에 있는 이 오파들을 갖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우선 그 오파가 있어야 되고요. 오파가 존재해야 되고, 여러 개가 존재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가장 환율이 좋은 오파를 선택해서 US 달러 얼마, 유로화 얼마를 인출하고 내 트러스트 라인에서 인출하고, 그 다음에 내 친구 수신자의 트러스트 라인에 USD, 그만큼 USD를 갖다 입금한, 이런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해서 이렇게 송금하는 게 이렇게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게이트웨이도 같은 게이트웨이입니까? 이건 은행이고요. 이건 게이트웨이고요. 여기에 있는데 저거는 안 보이는 거지. 마켓 메이커들은 어디에서 보이냐면, 마켓 메이커가 누가 어떤 오파를 갖다 포스팅하는 이런 걸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블록체인 상에, 리플 ledger 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리플 네트워크 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 포스팅된 거. 근데 이 게이트웨이는 이게 사용자가 이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 리플 네트워크로 이렇게 자기 외부 화폐를 갖다 입금을 하는 거잖아요. 유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사용자한테 다 노출이 되는 거지만은 여기에 있는 마켓 메이커는 사용자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동작을 하는 거죠. 단지 그 오파가 어떤 오파들이 지금 리플 네트워크에 포스팅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이런 거죠. 마켓 메이커가 환전소 역할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번역을 환전소로 번역을 할까 뭐 하는데 그게 참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환전소만 마켓 메이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 개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포스팅할 수 있죠. 나도 뭐 저기 돈이 있으면.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환전소도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환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 뭔가가 마켓 메이커. 그래서 오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파 거래는 이런 식으로. 이거 오파 거래인데요. 오파 거래인데 내 주소가 있고요. 내 어카운트에서 데스티네이션. 나 여기 조금 저기 카페 가지고 대충 어떤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확인 좀 해봐야 돼요. 어쨌든 이 어카운트에서 내가 이만큼 원화를 108,000원으로 USD 100달러를 사고 싶다. 그런 오파를 포스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근데
이 USD 100달러를 잔고를 발행한 그 발행 기관은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저기 그 원화를 발행한 기관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 원화 잔고를 갖다 발행한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보고, 여기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신뢰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 상당히 이게 어려운 알고리즘일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내가 어쨌든 캐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뭐 내부적으로 상당히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게 매칭이. 사용자 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송금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인데, 그때 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그 게이트웨이의 신뢰도에 따른 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마 뭐가 있을 텐데 잘 캐치가 잘 안 됐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교환을 하겠다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 10만 9천 원 줄게 이렇게 오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야, 나는 안 돼. 10만 5천 원만 줄 거야. 100%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제일 비싼 10만 9천 원 오파, 100%에 대해서 10만 9천 원을 오파한 그 오파가 가장 환율이 좋은 오파고, 그걸 제일 먼저 채택을 하겠죠. 누군가가 그 거꾸로 이렇게 USD를 팔고 원화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켓 메이커가 오파를 하면은 그게 환율이 가장 좋은 걸 먼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죠. 교환이라는 게 오파 대 오파 교환도 가능하고, 지불할 때 이렇게 서로 다른 통화로 지불할 때 그때도 교환이 가능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환율 이러면은, 야, 너 이거 오파 수용하는 오파를 갖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네가 테이크가 얼마를 지불하고, 나는 너한테 얼마를 줄게. 테이크 네가 얼마를 가져가. 이게 환율이죠. 그래서 환율이 크다는 이야기는 이 테이크가 가져가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오파 거래를 처리하는 순서는 뭐 당연히 환율이 높은 오파가 우선적으로 채택이 될 거고, 이런 오파 똑같은 통화에 대한 오파가 여러 개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통화는 같아도 게이트웨이가 다를 때, 그럴 때는 이제 판단하는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죠. 여기서 말할 때 똑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게이트웨이하고 통화 코드가 같은, 그럴 때 통화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다르고 통화가 같다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 통화 코드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플에서. 우리 오프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거래할 때. 그래서 이 액수가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 블록체인에 ledger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 나중에 이제 매칭이 되는 게 나오면 그때 이제 교환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오파가 오거나 아니면은 지불할 때 통화 이렇게 지불 경로상에서 이렇게 환전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럴 때 이제 해당 오퍼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ledger에 저장되어 있는 그 오퍼를 이제 실제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오퍼를 냈는데 네. 그걸 취소하고 싶으면은 오퍼 캔슬 당연히 있어. 오퍼 캔슬. 내가 아까 그 거래 종류를 뒤에 뭐 점점 해놓은 거 보면은 크리에이트 하는 거 있으면 캔슬 하는 게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송금이 가능하다. 이런 형태. 내가 여기서 이 게이트웨이, 이 은행의 유로화의 IOU, 100유로를 이 은행의 원화
100유로를 뭐 10 몇만 원으로 13만 몇천 원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게 가능하다. 왜? 중간중간에 유로화를 USD로 바꾸고 USD를 N으로 바꾸고 N을 원화로 바꾸는 이런 마켓 메이커들이 포스팅한 오파를 사용해서 환전을 해서 이렇게 송금하는. 그리고 이 경로상에서 환전은 이 입금하는 유로, 출금하는 원화가 이 하나의 거래로, 그러니까 원자적으로 어타믹하게 처리가 다 되는 거죠. 다 이렇게 트러스트 라인상의 잔고 변화가 동시에 다 일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걸 갖다 어타믹하게 밸런스를 갖다 이렇게 조정한다 이렇게 하려고 어타믹하게. 네, 자동으로. 그 자동으로 찾는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한다. 이걸 뭐 아주 자기들이 아주 이렇게 인텔리전트한 알고리즘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는 내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 아마 리플 랩스에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닌 것이. 거꾸로 와서 얼마의 한 원화를 지불하겠다 했으면은 이게 이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유로를 얼마를 넣어라 이렇게 바로 근데 구할 수 이제-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인출 여기 이제 그 송금할 때 내가 송금하는 그 최대 얼마까지 요 거래에서 아까 보면 정확하게 금액을 쓰는 게 아니고요. 최대 얼마까지. 그다음 이쪽에서 최소한 얼마는 지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거래를 표현할 때 그런 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거래를 구성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딱 정확한 숫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오파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유로화를 조금만 내가 지금 거래했던 것보다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환불이 돼 이런 행위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뭐 더 환율이 지금 엄청 안 좋다. 그런데 저기 여기 있는 돈을 갖다 다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때도 또 이렇게 미니멈을 갖다 설정할 수 있게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여기에 보면은 복잡한 거래 이렇게 보면은 쫙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게 오파 거래고 아까 지불 거래도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저기 복잡한 거는 내가 스킵하려고 정리를 안 해왔어. 여기까지가 리플의 지불 거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불 거래뿐만 아니라 아까 오파 생성하는 거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거래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리플의 블록체인, 그걸 리플레트라고 그러는데 리플레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좀 쉬었다. 한 5분만 있었다가 좀 더 하겠습니다. 오케이?